네, 안녕하세요. KFA 김인환 강사입니다. 저희가 좀 힘드시죠? 저희가 지도자 강습회 하면 24명씩 하는데 24번 딱 뽑은 선수한테 너 제일 안 좋아 이랬는데요. 오늘도 제가 마지막에 앉아있다 보니까 저도 살짝 지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23년도, 25년도 국내 국제대회 흐름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한국팀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점 좀 고려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회 설명, 대회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3년도 국내 대회는 대통령은배 챔피언십, 그리고 17 월드컵, 그리고 25년도는 고등리그 왕중왕전하고 17세 월드컵을 저희 TSG 팀에서 직접 경기를 보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승팀은 17세 월드컵은 23년도에 독일,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포르투갈이 우승을 했습니다. 자, 포메이션 백스리 백포. 자, 보시면 이제 지난 국내 대회는 백포 비율이 72.1%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내 대회는 백포 비율이 78.6%였고요. 좀 백포 비율이 늘었죠. 그리고 지난 월드컵은 백포 비율이 89.4.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백포 비율이 88%. 살짝 줄었죠. 그리고 백포 비율이 지난 월드컵, 이번 월드컵 저희 대표팀은 다 백포를 섰습니다. 국내 대회에서 백포가 조금 늘은 건 아까 그 김덕현 강사가 말씀하셨듯이 공격에서의 다양성을 감독님들이 더 가지시려고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공격입니다. 수비 지역 전개 안티프레싱, 존퍼팅 활용, 그리고 스로인, 득점 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비 지역 전개입니다. 자, 지난 국내 대회입니다. 자, 수비에서 미들 37.1, 수비에서 공격 6.3, 그리고 미들에서 공격 40.2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내 대회는 40.8, 5.1, 40.2. 그러니까 수비에서 미들로 가는 부분은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직접 가는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들에서 공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은 44.4, 6.2, 43.1.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43.8, 7.2, 41.1. 그래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가는 부분 늘었고요. 그리고 미들에서 공격으로 가는 부분도 역시 늘었고. 하지만 수비에서 미들로 가는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자, 저희 월드컵 대표팀을 보면요. 지난 대회가 이번 대회보다 수비에서 미들로 가는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직접 가는 부분도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미들에서 공격으로 가는 부분은 이번 대회보다 지난 대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회는 조금 더 미들에서 공격으로 거쳐서 가는 그런 패턴이 많았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진 롱패스를 GK에 조금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데이터를 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난 국내 대회는 시도는 14.1, 성공률은 35.7%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내 대회는 시도는 10.9, 그리고 성공률은 36.9입니다. 그런 시도는 줄었지만 GK의 정확성은 좀 늘었죠. 그리고 지난 월드컵은 시도 14.2, 성공률 42.5, 이번엔 시도 12.8, 성공률 38.2. 시도도 줄었고 성공률도 줄었습니다. 이건 국내 대회에서 GK의 성공률이 좀 높아진 장면입니다. 자, GK가 빌드업 상황에서 볼을 잡습니다. 상대가 압박할 때 전방에 있는 우리 동료한테 정확하게 패스해서 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잉글랜드전인데요. 우리 대표팀 빌드업 상황에서 형태를 갖추고 GK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미들 쪽의 공간과 하프라인 뒤쪽의 공간인데 길게 뒷공간 롱패스를 했는데 상대가 볼을 획득하는 장면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저도 사실 한국팀이 GK를 잘 활용했다고 느꼈는데 저 그 성공률이 최하위로 나와가지고 한번 데이터 팀에 요청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각적으로
조금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 나라하고 비교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런 부분도 우리가 좀 향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티프레싱입니다. 자, 안티프레싱 또 처음 들으시는 그런 지도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안티프레싱은 상대가 전방 압박할 때 대응하는 공격 전술입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생기는 빈 공간을 역이용해서 탈압박, 스위칭 플레이 등으로 무너뜨리는 대응 메커니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움직이며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이제 결과를 만드는 그런 구조적 규칙 묶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티프레싱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터치, 투터치 패스로 상대의 공간을 공략하면서 사이드 빈 공간으로 볼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라인을 무너뜨리고 파이널 서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서드 공간 침투로 이제 1대1 기회 창출하는 장면입니다. 자, 다음은 일본 모로코입니다. 자, 빌드업 시작합니다. 일본이 압박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압박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오죠. 그때 생기는 공간을 정확한 패스와 움직임으로 1차로 벗겨내고요. 그리고 최전방으로 패스하고 그 사이 생긴 공간을 빠르게 서포트해서 자, 측면을 통한 자, 오버래핑으로 상대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국내 경기입니다. 자, 빌드업 시작할 때 전방 압박이 시작됩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을 정확한 패스, 컨트롤, 그리고 스캐닝, 그리고 스위칭 플레이 등으로 1차 수평적으로 탈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밸런스, 간결한 패스로 상대가 전방 압박 시 비워둔 뒷공간을 공략해서 간결하게 득점하는 그런 안티프레싱 장면입니다. 자, 다음은 존 포팅 활용입니다. 자, 지난 국내 대회는요, 후방 사이드에서 존 포팅 패스 시도 8.9, 성공률 40.6, 그리고 이번 국내 대회는 9.1, 44.3, 시도도 늘었고 성공률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제 대회는 존 포팅 패스 시도 7.9, 42.79,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8.2, 40.9. 그래서 이번에 그 시도는 늘었고 그리고 성공률은 조금 줄었습니다. 자, 국내에서 존 포팅 성공률이 높아진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센터백이 존 포틴에 있는 최전방 공격수한테 직선 패스했을 때 서드맨이 상대의 공간을 공략해서 컷백으로 득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존 포틴 지역에 또는 박스 안에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존 포틴 지역으로 볼을 투입해서 1대1 상황에서 기회 창출한 장면입니다. 자, 지난 월드컵은 한국팀이 5개 시도 67.5%, 그리고 이번에는 7.5 시도 33.9%. 근데 뭐 아까도 김덕현 강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존 포팅 공간에서 세밀한 부분이 좀 발전이 돼야 저희가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스로인 활용입니다. 자, 요즘에는 이렇게 박스 안으로 롱스로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국내 대회는 경기당 1.48,
그리고 바로 슈팅하는 경우는 조금 스타일상 좀 적죠. 그래서 0.02. 그리고 이번 국내 대회는 1.38, 0.03. 이번 국내 대회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은 0.95.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1.82. 네. 그리고 바로 슈팅이 0.04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표팀이 많이 늘었어요. 지난 그 월드컵에는 0.33인데 이번에는 1.75.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했을 때 상대한테 공격권을 넘겨주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 장면은 쉽게 안 나오는 장면인데요. 온두라스가 잠비아전에서 롱스로인으로 바로 득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롱스로인 바로 저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료한테 연결하거나 또 백헤딩하거나 이래서 슈팅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저걸 보면서 각 팀마다 롱스로인 스페셜리스트가 있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공격 옵션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선수들을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득점입니다. 자, 지난 국내 대회 1.65, 이번 국내 대회 1.86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 1.63, 이번 월드컵 1.53 조금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위치 보시면요. 여러분, 가장 득점이 많이 일어나는 데를 순서대로 이제 존을 만들지 않습니까? 보시면 존 1, 존 2가 많아요. 지난 그 국내 대회, 이번 국내 대회, 그리고 지난 월드컵, 이번 월드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득점을 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볼을 저기까지 어떻게 운반할 거냐, 그런 어떤 기회 창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회보다 이번 대회가 득점은 더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존 1, 존 2가 득점이 많죠. 자, 그리고 득점 시간을 보시면 국내 대회는 뺐습니다. 80분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75분에서 90분까지 지난 월드컵 0.38골, 이번 월드컵 0.38골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지난 대회는 없었고 이번 월드컵은 그 87분에 코트디부아르전에서 그 페널티킥으로 득점한 게 있죠. 근데 저 득점률이 저희가 80분 이상 경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 전환입니다. 자, 보시면 턴오버 1, 볼을 빼앗은 횟수, 그리고 수비 지역, 미들 지역, 공격 지역 차례대로 그래프가 나와 있죠. 볼을 우리가 뺏는 거는 당연히 수비 쪽이 많고 그다음 미들, 공격 이 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볼을 뺏은 후에 빠른 전진 비율 30.5, 그리고 이번 국내 대회는 볼을 뺏은 후에 전진 비율이 28.5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은 볼을 뺏은 후에 전진 비율이 29.1,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빠른 전진 비율이 31.4 조금 늘었죠. 자, 이제 지난 월드컵 우리 한국팀 보시면 턴오버 1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그리고 빠른 전진 비율은 지난 월드컵은 32.1%. 뭐 24개국 중에 좀 순위가 괜찮았죠.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25.7 조금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자, 국내 대회에서 빠른 전진 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 딱 볼을 뺏었을 때 볼 상대 동료 공간을 인지하면서 빠르게 좋은 위치로 갔으면 좀 더 나은 공격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운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수비 전환 속도. 네, 수비 전환 속도입니다. 자, 턴오버 로스트 저거는 볼을 빼앗긴 숫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국내 대회에서 저 볼을 빼앗긴 숫자와 즉각 압박 비율이 13.6%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내 대회는 턴오버 로스트 36.8, 즉각 압박 비율은 14.4%입니다. 즉각 압박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은 즉각 압박 비율이 14.5%,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즉각 압박 비율이 14.7%, 조금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턴오버 로스트가 지난 월드컵 우리 대표팀은 34.67인데 이번에는 42.5, 볼을 좀 더 많이 잃었죠. 그리고 아까 김덕경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월드컵은 22.2인데 이번에 월드컵은 조금 줄었습니다. 자, 국내에서 볼을 빼앗은 후 즉각적인 압박이 좋아진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볼을 뺏겼습니다. 자, 즉각적으로 압박이 들어갑니다. 볼이 벗어나기 전까지 압박이 들어가서 자, 볼을 빼앗아서 상대 파이널 지역에서 다시 공격을 전개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 북한입니다. 독일이 공격을 합니다. 자, 볼을 뺏긴 후에 즉각적으로 가까운 선수, 패스한 선수, 뒤쪽 선수 카운터 프레싱으로 볼을 빼앗아서 다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경합입니다. 경합. 공중볼 경합, 피지컬 경합, 루즈볼 경합. 자, 경합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요. 공중볼 경합은 양팀 선수가 어깨 위 높이에서 이제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피지컬 경합은 이제 한 팀이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어깨 및 높이에서 볼을 경합하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센터백이나 풀백이 스트라이커한테 볼을 줍니다. 그럼 볼을 소유하려고 상대 센터백과 몸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즈볼 경합, 지도자분들 알기 쉽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니볼렛볼 아닌 거, 강하게 가는 거. 네, 이게 경합의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피지컬 경합, 루즈볼 경합. 지난 국내 대회보다 이번 국내 대회가 많았고, 그리고 지난 월드컵보다 이번 그 월드컵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몸싸움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한국 대표팀도 이번 그 대표팀은 공중볼 경합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그 루즈볼 경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한국이 경합에서 좀 밀렸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각 경기장 나눠서 보고 모여가지고 이제 의견 교환을 하거든요. 또 경기 느낌도 얘기하고. 그랬을 때 저희 TSG 멤버들이 조금 더 강하게 가지. 좀 루즈볼 상황에서 좀 태클이라도 들어가지. 막 이런 사실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팀이 이번에 되게 조직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성적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합 보시겠습니다. 자, 공중볼 경합입니다. 상대에게 헤더하고 세컨볼을 빼앗기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제 피지컬 경합입니다. 빌드업 시작합니다. 미드필드 포지셔닝으로 스트라이커와의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고 GK가 그쪽으로 볼을 전달합니다. 이때 피지컬 경합이 일어납니다. 이때 턴어라운드나 볼을 소유했으면 저 양쪽 윙어가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데 볼을 빼앗겨서 다시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공중볼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 헤더 클리어링 했을 때 좀 더 강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볼을 소유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본 대회 간 차이는요. 득점 수는 국내는 높아졌고요. 국제 대회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회에서 존포팅 공간으로 전진 패스 시도와 성공률 모두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지도자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자꾸 선수들한테 괜찮으니까 자꾸 저 기회만 되면 공간으로 투입해라, 중앙으로 볼 넣어라, 괜찮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수들한테 요구한 결과가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스로인을 이용한 페널티 박스로의 크로스, 이 부분이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공격 전환 후에 즉각적인 빠른 전개 비율, 국내는 낮아졌고 국제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회에서 수비 전환 후에 즉각적인 압박 비율 높아졌습니다. 아주 크게 높아지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이 지도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프로에서 볼을 뺏기고 서 있는 부분을 굉장히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학원 축구에서 볼을 좀 찬 선수들은 그 수비 전환이 좀 늦는 부분이 있어서 지도자분들이 그 선수들이 프로에 가서 좀 더 적응할 수 있게 요구를 많이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월드컵, 이번 월드컵 이제 한국 대표팀 차이입니다. 수비 지역에서 패스 증가했고 미드에서 공격 지역 전진 패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존 포팅 공간으로 전진 패스는 증가했지만 성공률은 낮아졌고요. 그리고 공격 전환 후에 즉각 빠른 전개 비율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공중볼 경합 시도는 증가했지만 뭐 피지컬 경합, 루즈볼 경합 모두 다 같이 성공률은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 국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월드컵 우즈베키스탄 8강, 이란, 일본 16강,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국 조별 예선 탈락했죠.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일본 8강, 우즈벡, 북한 16강, 저희 32강, 나머지 팀들은 또 다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대표팀의 어떤 경쟁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피파 랭킹을 먼저 보실게요. 일본이 18위, 저희가 22위입니다. 이 피파 랭킹이 그 나라의 축구 실력을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4계단 뒤집니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저희랑 일본이 똑같이 16강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승 1패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해서 크로아티아한테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졌습니다. 저희는 1승 1무 1패 조 2위로 올라와서 브라질한테 완패를 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어떤 평가가 일본이 더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 저희는 예선 탈락하고요. 이번 월드컵 일본은 16강, 그리고 올해 칠레에서 열린 20 월드컵 저희는 16강, 역시 일본도 16강이지만 또 그 안에 내용은 일본이 좀 우세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여러분 아시듯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일본에서 볼리비아와 일본의 그런 A매치 경기를 제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봤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유럽 리그 한국 35명, 일본 137명, 거의 4배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유럽 10대 리그 한국 22명, 일본 85명, 거의 이것도 4배에 육박합니다. 유럽 5대 리그 한국 16명, 일본 40명, 2.5배입니다. 유럽 5대 1부 리그 한국 9명, 일본 24명. 일본이 요즘에 사실 뭐 언론에도 그렇고 뭐 우승을 노린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아시아를 탈피했다. 그리고 대표팀을 3군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예, 유럽 리그 수준 높은 리그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 수.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험 및 증거 기반 과학적 지식 연결 및 현장 적용 써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 그리고 그 영상, 그 다음에 그 논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방향성을 이제 현장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압박 강도로 훈련 필요, 실제 경기와 가깝게 지속적으로 그 경기 상황의 압박을 느낄 수 있게 훈련 때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그런 압박, 해결 능력, 지속적으로 막
그 훈련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 있지 못하게 압박을 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서 실패도 하고 또는 성공도 하면서 그런 해결 능력을 선수들이 스스로 갖출 수 있게 정말 그 상황이 왔을 때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단계까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전환 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 필요. 그러니까 공수전환 상황이 현대축구에서 중요하잖아요. 실제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게 자꾸 선수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게. 그리고 공격과 수비에서 강한 1대1 능력 향상. 1대1 능력이 강한 선수가 없는 팀은 절대 강팀이 될 수 없겠죠. 자, 보시면 이제 플레이어 디벨롭먼트 패스웨이인데요. 이게 선수 성장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세, 12세는 너무 잘하시잖아요. 골든에이지, 황금기, 기술 습득에. 그리고 13세, 15세가 되면 이제 성인화의 준비 및 기초 형성 단계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13세, 14세 되면 자기 신체에 맞는 웨이트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적 능력, 또 전술적 경기에도 축구를 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성인화의 기초 형성 단계를 이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성장, 강한 멘탈, 심리적으로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6세, 17세가 되면 이제 성인 레벨에 가까운 기술, 전술, 체력, 심리, 수행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이제는. 왜? 신체적, 생리적 성숙, 가속화, 그리고 스포츠 과학 적용으로요, 이제는 체계적으로 선수 육성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 성인화가 어느 정도 돼야, 이때 성인화가 안 되는 선수는 18세 성인 레벨의 시작인 18세에 뛸 수가 없겠죠. 근데 이때 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의 생물학적 성장 과정은 분명히 고려돼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적용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18세 최상의 리그에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성장 경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19세 당연히 최고의 기량을 목표로 하죠. 예. 지금 아까 그 양승철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어리지 않아요. 17세 월드컵에 굉장히 많은 스카우트들, 에이전트들 왔거든요. 선수 그 발굴해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양민혁 선수가 18세에 K리그 최상의 경기력 보여주고 토트넘 이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선수 성장 경로와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수의 재능입니다. 재능이 없는데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 수 없겠죠. 선수의 재능과 그리고 플레이어 디벨롭먼트 파스웨이가 합쳐져서 좋은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그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K리그를 통하든 17세 월드컵을 통하든 해외로 많이 진출해서 좋은 리그에서 경험을 쌓는다면 결국 그게 저희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왕중왕전에서요, 그 고등부 감독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눠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18세 팀 구조가 클럽, 그리고 학원, 프로, 유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럽팀 감독님인 황진성 감독님, 그리고 프로 유스 최강희 감독님, 그리고 부평고 학원의 서기복 감독님과 말씀을 현황에 대해서 나눠봤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늘 나왔던 얘기예요. 저희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경기 시간 80분 우리는. 근데 월드컵에서는 실제 45분 추가 시간 8분 10분까지도 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현장에서 너무 원하죠. 근데 이거를 하기에는 또 우리 현실이 너무 저 경기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도 다 바뀌는 거거든요. 뭐 대회 운영, 인력, 그다음에 뭐 지도자 선생님들의 전술 전략, 뭐 심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나은 레벨로 가려면 90분을 경험해야 되는데 제한적으로라도 예선 리그부터 하면 너무 많은 경기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한 16강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피라미드 상태로 그래도 전력이 좋은 팀들이 좀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경험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라도 좀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너무 춥고 덥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감독님들하고 결국에는 입시 구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대회도 이렇게 열고 그다음에 선수들 기량 발전 1학년 고학년 경기 못 뛰면 1년 논다. 예. 그리고 이제 강대강 구조 강한 팀들끼리 이렇게 좀 더 많이 붙어야 좋지 않냐. 그러면서 이 입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 또 저희가 언제까지 입시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입시 때문에 안 돼, 입시 때문에 안 돼 할 수는 없잖아요. 입시 때문에 못하는 건 못하더라도 이거 교육부가 안 해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한국 축구를 위해서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도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 지도자분들 정말 능력 뛰어납니다. 저 어딜 가도 대한민국 지도자들 능력 뛰어나다. 선수 육성, 팀 만드는 능력 정말 좋다. 어떤 대륙의 선입견, 그리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렇죠. 저 솔직히 유럽 선진 지도자들보다 저희 지도자들 못하다고 생각 안 씁니다. 저희 뛰어난 우리 지도자들과 그리고 축구에서 최고의 기관인 KFA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좋은 선수들을 육성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세계 톱10 언제라고 시기는 측정할 수 없지만 저는 꼭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좀 하다가 한국 축구 생각하니까 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